계곡살인입니다. 계곡살인 이은혜 형량 줄어드나인데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명 계곡살인 사건이라고 네. 지금 불리고 있죠. 이 사건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 피고인인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의 혐의를 직접 살인해서 간접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부작위에 의한 네. 살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꼈나 봐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경찰 단계에서는요. 지금 사망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흉기로 가격을 당하거나 이런 일반적인 살인범 행의 형태와는 좀 달라요. 그렇죠. 용소계곡에 놀러 가서 계속 뛰어내릴 것을 종용합니다. 오빠 뛰어내려 뭐 이랬다는 거고요.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그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서 어떤 안전장치 없이 뛰어내렸다가 사망에 이른 건데 이걸 직접 살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상당히 수사 처음부터 좀 논쟁이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 이거는 살인죄로는 처벌을 해야 되겠는데 직접 살인이라기보다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구해내거나 안전조치를 해야 되거나 이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에 이르러도 할 수 없다. 사망에 이를 것이다라고 어떤 고의를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한 겁니다. 기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해서 계속 증인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직접 살인죄로 이 검찰은 보고 공소장에도 기재를 했는데 검사님 이거 부작위에 의한 그러니까 간접 살인으로 공소장을 좀 변경해 볼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이제 넌지시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소장에 들어가는 범죄 그 명의 살인으로 돼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리고 직접 살인이 공소장에 분명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공소장 내용에는 조금 수정이 가해질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직접 살인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피해자는 이은혜로부터 굉장히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정신적인 지배를 당했고 그 요구를 못 들어주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도 뛰어내리라는 계속적인 어떤 압박에 그걸 지시를 거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뛰어내리게 됐다. 이은혜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조현수도 그것을 알고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손 하나 대지 않고 살인으로 그것도 직접 살인으로 인정한 전례가 거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도 살인죄일 수는 있겠는데 이게 간접 살인일지는 몰라도 직접 살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도 이 간접 살인인 거를 좀 입증하려고 여러 뭐 다이빙 전문가 스킨스쿠버 전문가 등을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증언대에 세우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약간의 이제 그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직접 살인이든 간접 살인이든 어차피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형량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 맞아요. 때문에 이게 직접 살인이냐 간접 살인이냐가 문제가 그런 되고 부분이 있다고 있죠. 봐야겠네요. 맞아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려면 그게 뭐 통상적으로 많이 인정되는 또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호 의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의무적으로 그것을 해태해가지고 일부러 구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까지 했었냐면요. 다이빙 전문가와 이 스쿠버 전문가를 같이 부릅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그래서 물어봐요. 그 당시에 이은혜랑 조현수가 구할 수 있었을 걸로 보이냐라고 했을 때 이 두 전문가의 증언이 엇갈렸었습니다. 한 전문가는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들이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판사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튜브도 있었고 안전 장치들 그리고 뭐 로프를 건네거나 할 수 있었는데도 그걸 하지 않았다. 이거 좀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한 전문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그 수중 전문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 용서계곡에서 떨어졌을 때 이 높이가 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걸 인지하고 구해야 되겠다. 막 허우적댔으니까요. 피해자가 그 당시에. 근데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또 진술도 나오기는 합니다. 튜브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5m 바깥에서 이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튜브가 피해자에게 다다랐을 거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다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과연 끝까지 유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쳐졌던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그 직접 살인이 아니라 간접 살인으로 이 공소장 변경을 현재 검찰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앞서 검찰이 이들을 직접 살인으로 기소한 어떤 근거 같은 건 또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건데요.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에서 많이 거론된 거는 비교적 근래입니다. 맞아요. 한 3, 4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범죄로까지 처벌하는 판결이 나온 건 진짜 최근이에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어떤 뭐 목회 활동을 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 쪽에서는 되게 어떤 신을 대리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시에 막 복종하고 복무하고 이게 미덕으로 되기도 해서 이를테면 오랜 시간 동안 그루밍하고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이런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걸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 피해자의 상황을 나의 지시를 받도록 몰아넣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행과 관련해서 언뜻 보기에는 뭔가 자발적으로 응한 것 같아도 이건 실제로 자발적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개념이 도입된 게 진짜 최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검찰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뭐 사이코패스 검사, 여러 심리 검사 등을 의뢰했던 거는 이 피해자를 굉장히 이은혜가 오랫동안 장시간 심리적, 정신적으로 지배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딱 그 사건 당일에도 뛰어내려라고 이야기했을 때 뛰어내려서 본인이 물을 특히나 무서워함에도 그걸 거절을 못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검찰이 이번에도 들고 나온 개념은 가스라이팅,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로 그런 보여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거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올라오고 있는데 막당히 이거 이제 입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 맞습니다. 심적인 부담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이 이유를 좀 더 짚어주세요. 네, 이 전문가들 특히 범죄 심리학 이런 걸 전공하신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뭐 가스라이팅 개념 이제 도입되고 있고 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 당연히 유죄로 인정하고 있지만 정말 손도 대지 않고 한 상황에서 이걸 직접 살인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이게 판결문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논리적으로 몇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논리적 비약도 상당히 심할 텐데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내심의 의사잖아요. 이 피해자가 그 당시에 이은혜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 상태에서 이걸 수인하고 직접적인 뛰어내리는 행동으로 가져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게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살인으로 보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메워나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재판에서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가 계속 이제 나와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데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제 판결에서 정말 직접 살인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던 물리적으로 접촉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요.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공소장 변경을 명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진상이 좀 속속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지인들에 잇따른 증언들, 이은혜와 고인이 부부 사이인 줄 몰랐다는 증언이 나와요. 아니 일단 이 이은혜랑 조연수의 지인들이 계속해서 증언대에 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증언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심지어 한 증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용서교육에 같이 놀러 가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통이면 이은혜랑 그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였잖아요. 그럼요. 근데 자기는 거기에 같이 따라가서 놀러 갈 때만 해도 부부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부인지 몰랐냐? 일단 이은혜가 자기 친구들한테 이 피해자, 자기 남편입니다. 뭐라고 소개했냐? 아는 오빠야 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오빠라고 하면서 이 낚시터 그리고 이 계곡에서 이 주차장까지가 상당히 먼가 봐요. 네. 그런데 그날 또 여름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가스 버너를 가져오라고 시키면서 굉장히 좀 하대하고 함부로 해서 이른바 셔틀을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법률상 부부인지도 몰랐는데
택시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구간을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기도 했었는데 돈을 내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이은혜가 남편에게. 그러면서 이 오빠 돈이 내 돈이야라고 해서 이른바 속된 말로 호구를 구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의아하다. 이 부분 법률상 부부였는데 이거를 이은혜가 왜 숨겼을까? 이 정도면 숨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관계들이 정말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또 이은혜와 조연수가 피해자 윤모 씨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예. 이른바 꽃뱀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또 밝혀지기도 네. 했잖아요. 뭐 어떤 걸 이게 공모한 건가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은혜는 자신의 남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용서개혁에서도 떨어진 게 보험 이 지급 만료되기 4시간 전에 8억 원 타내려고 했다라는 게 이 공소장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자기는 정말 인생의 반려자로 생각 전혀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현수와 이런 작당 모의를 했던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잖아요, 법률상. 그러니까 술을 강제로 먹여서 모텔에 한 여성과 같이 투숙하게 시켜라. 그럼 내가 법률상 부인이니까 그 현장을 들이닥쳐서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문제를 삼겠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판단되잖아요. 불법행위는 그 불법행위를 위자해주는 방법은 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은혜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써가면서 남편을 궁지에 몰아넣고 돈을 갈취할 생각을 했다라는 게 이번에 또 법정 증언대에선 증인의 증언으로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또한 법정에서 이은혜와 지인이 나눈 좀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가 또 변호사님 공개가 됐다면서요. 예, 이것도 좀 충격적이에요. 그 이은혜와 관련해서 알려진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이 남편 윤모 씨뿐만 아니라 전에 교제했던 남성이 같이 놀러 갔다가 뭐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했다. 네. 그러니까 익사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습니다. 전에 교제하던 남성들이 좀 의문의 사고사를 당했던 경우들이 있던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사망하게 된 거고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 설사 본인이 정말 한 게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뭐 이은혜가 직접 관여됐다는 정황은 없으니까요. 이것을 좀 농담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건데 친구랑 어떤 문자를 주고받냐면요. 그 당시에 조현수랑은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문자로 그렇게 묻습니다. 너 조현수는 아직 안 빠뜨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해외에서 익사사고를 당한 이유였던 거예요. 그렇죠. 농담으로 하기엔 너무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 아직 안 빠뜨렸는데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 그러면 나중에 뭐 빠뜨릴 거야? 나중에 어떡할 거야? 나중에 갖다 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아직 안 갖다 버렸어. 나중에 하는 거 봐서 하려고. 뭐 이런 식의 문자인데 네. 이걸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조현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좀 짚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주고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서 과연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좀 인식을 했었는지 이은혜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편 이 문제되는 쟁점이 이 보험금의 수령 여부가 지금 문제가 돼 있었잖아요. 이 이은혜가 윤 씨의 생명보험을 이제 만료되지 않게 하기 위해 되살리기 위해 직접 보험사 행사장까지 찾아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윤 씨의 보험 설계사가 이거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다, 그렇죠. 이례적이다. 네. 이거 보험금 정말 악착같이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이은혜가 이 범행이 덜미가 잡힌 것도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보험과 관련해서 뭔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제보를 받겠다고 했을 때 본인이 연락을 했던 겁니다. 아니 내가 남편 앞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제 앞으로 나와야 되는 보험금이 8억 원에 이릅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이걸 안 주고 있어요라고 본인이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8억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이 만료되기 4시간 전에 사고가 일단 났고요. 보통은 정말 사고에 대비를 한다면 노후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은혜는 딱 60세까지 이 남편의 보장 시기를 설정을 해놨던 겁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못 받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가 보통의 고객분들은 60세 이후를 보장받으려고 많이 하는데 이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딱 60세까지로 하는 걸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표현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험회사를 막 끈질기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를 찾아가는 걸 넘어서요. 이 해당 보험회사가 왜 회사에서 행사 같은 거를 하잖아요. 컨벤션 센터를 빌리거나 뭐 호텔 하나 한 그렇죠. 곳을 빌려서 큰 사내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장을 찾아왔다고 네. 합니다. 돈을 내놓으라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보통의 사람들이 하기는 어려운 행동을 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 좀 의심쩍었다라는 또 보험 회사 직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이은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역시 좀 충격적인 결과로 나타났죠. 굉장히 높이 나왔어요. 이게 50점 만점인가 그런데 31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5점을 넘으면 상당히 중증 사이코패스다 그렇죠. 이렇게 본대요. 외국은 좀 더 높아서 30점을 기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은혜 31점이 나왔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자기 위주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또 심리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쪽 아무래도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와 연관돼서 사이코 검사 또 사이코패스 검사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검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보통? 일단 이 사이코패스 검사 진단을 한 그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문자, 입출구받은 내역 같은 걸 토대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피해자 윤모 씨를 지배하려고 했고 그런 성향에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정말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반사회적인 성향이 나타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 내용입니다. 네, 계곡 살인 사건 향후 쟁점과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변호사님. 네, 지금 이 두 사람의 행동 그 당시에 대단히 이상했다라고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연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람이 빠져서 사망했는데 일행들에게 다음에 봐요 형이라고 인사를 건넸다라는 거예요. 이은혜는 남편이 죽었다고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시댁이나 가족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계속 이 법정에서 드러내면서 이게 바로 살인이었다라는 부분으로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살인을 어떤 유죄로 인정하는 데는 비교적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직접 살인으로 가는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이걸 이제 재판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살인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지도 논리적인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돼서 이제 피해자, 고인이 된 우리 피해자가 억울한 점은 적어도 없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